오늘은 단기 채권 상품을 2019년도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이제 악화돼서 그 위기 상황이 진행이 되면은 제일 먼저 이 단기 채권 시장에 그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2020년 기준의 상황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019년도에 그 단기 채권 시장을 보면 이게 지금 콜 시장인데, 콜 시장은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추세고요. 15년부터 19년까지. 반면에 그 나머지 시장들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RP 시장은 파란색인데 점점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CD 시장도 2010년도부터는 좀 줄어들다가 15년부터는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CD가 요거네요. 죄송합니다. 이 노란색. 예. 줄어들었다가 과거에는 뭐 100조가 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10조 미만으로 줄었다가 조금씩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P 시장이 이 파란색, 단기 채권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사채라는 거는 이 CP를 전단체 형태로, 전자 CP 형태로 발행한 시장인데, 이것이 2013년도에 도입 이래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시장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콜 시장을 보면은, 요게 이제 여기 설명된 거는 은행들이 지불 준비금을 맞추고 남는 자금을 모자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시장인데,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면서 콜 시장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이후로 단계적으로 그 증권사 콜 차입 한도를 줄이고, 15년 3월부터는 PD, Primary Dealer나 이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데에 관련된 증권사 자산 운용사를 제외하고는 은행은 당연히 참여를 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는 콜시장 참여를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부터 19년까지의 그 은행도 콜시장 참여가 줄고 있고, 비은행권도 초록색으로 콜시장 참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지만 2016년 이후로는 이거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그죠? 줄어든다는 얘기고, 하여튼 뭐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규제로 인해서 콜 시장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2019년도 기준으로 지금 살펴본 콜 거래 규모고, 15년도부터 19년. 콜 금리는 뭐 이거는 금리 상황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올랐다가 19년도까지 빠졌고, 끝부분에 뭐 잠깐 올랐지만 2020년도 들어와서는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콜금리가 더 빠지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기준금리는 이제 일주일짜리 RP금리인데, 이길 무리면 이제 오늘 빌리고 내일 갚는 거죠. 그 기준금리보다 콜금리가 1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01% 정도 조금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증권 T빌이 미국에서는 뭐 굉장히 활성화된 단기 채권으로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우리도 그 단기 국채가 있기는 하고요.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서 시장 실세금리로 발행이 되는데, 이 발행되는 재정증권은 당해 연도에 전액 상환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2006년 9월 이후에 한동안 발행이 중단되다가 11년 3월에 발행이 재개되고, 국내의 단기 국채는 63일물이니까 한 만기가 2개월짜리인 경우가 많지만 한 달짜리도 있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이 시장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액면가가 만불, 100불짜리까지도 있고, 만기는 한 달, 13주면 어떻게 되나요? 4, 3, 12, 그리고 3개월짜리, 그 다음 6개월짜리, 1년짜리. 유동성은 매우 높고 부도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위험 금리를 이 T빌 금리로 보통 활용을 하죠. 미국의 경우. 그 다음에 할인 발행된다. 그래서 할인해서 사고 만기일날 그것에 대한 이자까지 다 받는 거죠. 세금은 미국의 경우 국세는 내지만 주정부 지방세는 면제된다. 지금 요거는 이제 미국의 T빌 예제를 지금 본 건데요. 월스트리트에 이제 T빌 관련 자료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비드 금리, 에스크 금리는 요건 딜러 기준으로 사는 금리고, 요건 딜러 기준으로 파는 금리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국채를 사면 투자자 입장에서 사는 금리는 요 딜러가 파는 금리죠. 그러니까 요 금리로 이 단기 국채를 사게 됩니다. 만기가 177일 남았다고 보고, 요 0.89% 곱하기, 그리고 또 계산을, 일자 계산을 360일로 1년을 놓습니다. 관행이에요. 170일 만기가 남았는데 나누기 360일 하면 0.0440 할인한 금액으로 딜러는 팔고 투자자는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액면가 만불짜리 단기 국채는 만불 곱하기 1-0.440%, 따라서 9,956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177일 지나서 만기가 되면 만불을 받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 그 사는 금리가 0.89%가 나온 것은 사실 이런 식으로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뱅크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관행에 의해서 분모에 만불이 있고, 분자는 만불 빼기 산 가격, 그리고 날짜 조정해주고, 그래서 0.89%가 나온 건데, 이게 실제로 금리 수익으로 계산한 값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계산한 뱅크 디스카운트 레이시란 말이에요. 실제 금리는 요 채권 등가 수익률, 뱅크 이퀴벌런트 이일드라고 그래서 산 가격, 이게 분모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기일에 받는 가격, 그리고 산 가격을 빼고 날짜도 360이 아니라 365일로 조정을 해주면 실제 금리가 0.89%가 아니라 0.911%가 나오는데, 이 채권 등가 수익률도 엄밀하게는 이게 지금 연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이자를 177일 만에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이자의 그 복리 계산까지 고려를 하면 보다 정확한 금리 계산은 이 연간 실효 수익률인 Effective Annual Yield로 계산할 수 있고, 그게 이 공식이고, 그렇게 계산한 금리는 연금리가
0.911%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리까지 염두에 둔 이 effective annual yield는 0.913%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지금 0.89%로 계산된 요것이 복리 이자까지 계산했을 때 정확한 금리는 0.913%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채권 중에 이제 통화 안정증권이 우리나라에서는 공개시장 조작의 굉장히 중요한 채권으로 활용이 돼요. 미국에서는 단기 국채가 활용이 되겠지만 또 RP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공개시장 조작의 목적으로 유동성 조절의 목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RP가 있고 1번 또 하나는 통화안정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통화안정 계정은 경쟁 입찰 방식에 따른 기간부 예금으로 유동성 조절 수단을 위해서 2010년에 도입이 된 그런 계정입니다. 이것도 활용이 되고 이것과 함께 제일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이제 통화안정증권인데요. 이 통화안정증권을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시장에 풀린 통화량 조절을 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마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화안정증권은 뭐 공모 또는 상대 매출의 방식으로 발행이 되고 아주 단기는 14일짜리도 있지만 길게는 1년 넘어가는 거의 2년 가까이 만기가 여러 종류로 모두 10가지 만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365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게 전체 채권 발행액에서 통화안정증권 통한채 발행 규모가 1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만기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단기 채권 또는 단기 금융시장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RP 또는 리포 또는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그 채권을 담보로 그러니까 매도자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매입자는 채권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역 리포라고 하고 역 RP, 리버스 RP라고 하죠.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 운용 기간은 하루짜리도 있지만 30일짜리까지 또는 3개월까지 길게는 1년까지 만기를 지정할 수 있고 중도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 시에는 그러나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RP 시장이 사실 통화량 조절하는 중앙은행과 관련된 RP 시장이 있고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RP 시장이 있고 또 고객에게 팔리는 고객을 위한 또 RP 시장 이렇게 세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가 또 RP 얘기는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RP 거래를 하여튼 국내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및 조치를 취했고 그 덕분에 RP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이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RP 매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RP 매도를 주로 증가한 그러니까 RP 매도를 통해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는 주체가 이제 증권사, 자산운용사인데 그 이유가 이 채권형 헤지 펀드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채권형 헤지 펀드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채권형 헤지 펀드를 만들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확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또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쪽이 있을 텐데 돈을 담보 잡고 빌려주는 주체는 이제 은행인데 은행의 유동성 요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돈을 빌리려는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맞물려 가지고 RP 시장이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RP가 15년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RP 금리는 뭐 시중 금리 상황에 따라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2020년도에는 더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인 CD는 정기예금의 유동성을 부여한 상품으로 이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이고, 이게 처음 1961년에 미국 시티은행을 통해서 도입이 되었고, 미국의 경우는 액면가가 10만 달러의 그 대계좌가 많은데, 그 이후에 이제 소계좌 로도 이제 발행이 되고, 기간은 30일 이상, 1년이 넘는 곳도 있지만 대개는 만기가 90일에서 180일 사이이고, 국내 CD의 최저 예금액 제한은 없지만 500만 원이 일반적이고 1000만 원짜리도 있다. 그래서 CD는 국내에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통상 발행시장의 CD 금리보다 유통시장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통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뭐 과거에는 이게 꺾기로도 활용되고 뭐 굉장히 큰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CD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은행의 변동 대출 금리가 이 CD 금리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고, 국내에서는 이거를 조금 억제하는 정책을 쓰면서 CD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규제의 변화가 생기면서 2015년 넘어서는 이게 조금 줄어들다가 10조 이하로까지 줄어들었다가 장기물이 주로 늘어나면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조가 조금 넘었다. 그래서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기 채권 중에 CP, 기업어음이라는 것은 이게 진성어음과는 다른 기업의 신용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융통어음이죠. 그래서 신용도가 B등급 이상인 기업이 담보나 보증 없이 발행하는 그런 어음이 이제 기업어음인데, 요게 최근에 그 유동화, 자산 유동화 ABS인데, 요거를 그 단기로 조달하는 거죠. 요것이 그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의 형태로, 그래서 요 발행 주체는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를 통해서 통상 기초자산은 매출, 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을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고, 이거를 회사채 형태로 발행하는 것은 ABS고, 요거를 기업 어음 형태로 발행하는 것인데, 기초자산을 정기예금, 대출, 채권 등 중도 환매가 어려운 자산을 가지고 이제 유동화한 형태로, 최근 발행액이 굉장히 ABCP가 늘어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를 3, 4월 달에 겪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여기다가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이게 좀 수습이 되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이게 ABCP 같은 것은 또 위험이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19년 기준으로 이 ABCP가 거의 반 정도에 달해요. 그래서 CP가 커진 것은 ABCP 덕분이었습니다. CP 시장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정기예금이 늘어나면서 정기예금을 가지고 유동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이게 자기 신용 보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ABCP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증권사의 부담으로 떠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또 단기사체인데요. 단기사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CP랑 유사한데 이것이 2013년도에 전자단기사체로 CP를 대체하기 위해서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CP다, 전자 CP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P에 비해서 발행과 유통 절차가 아주 간소화됐고 비용도 적게 맥힌다. 그 CP는 보통 10억 이상 기본 단위가, 그런데 이 전자사체인 경우, 지금은 단기사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그 CP가 지금 그 전자단기사체로 옮겨져 가고 있고, 전자단기사체는 중도 해지가 안 되고 예금자 보호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사의 신용 정도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 ABCP처럼 유동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전자단기사체를 short-term bond라고 해서 STB 영어로는 요거를 유동화시키면 AB, ST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ABCP처럼 여기에 이제 증권사가 자기 신용을 더 얻는. 그래서 이것도 그 2020년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똑같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서 그 위기가 이제 좀 진정이 됐었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 전자단기 사채가 발행이 느는데, 그게 바로 이 유동화된 ABSTB가 늘었기 때문이고, 이 CP나 전단체를 많이 사들이는 주체는 MMF입니다. 그래서 MMF가 시가평가 제도를 2019년 1월부터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자 단기사채 또는 단기사채가 발행액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ABSTB 유동화한 이 단기사채가 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조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